우리 이 단원이 의식주 윤리랑 윤리적 소비인데 크게 두 개 끊어가지고 의식주 소비 윤리적 소비입니다. 말 그대로 의식주 윤리 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뭐 의식주가 말 그대로 입는 거 그다음에 그 먹는 거 사는 거잖아요. 고기와 관련돼서 어떤 윤리적 문제들이 있고 해결책은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뭐 의생활, 식생활은 그냥 크게 내용이 없고요. 주생활 정도의 학자 몇 명 나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일단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나눠서 윤리적 의미를 한번 보자. 의생활부터 전부 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어떤 개인적 의미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외부 위협을 보지. 우리가 털이 다 빠졌잖아요. 땀샘을 발달시킨다고. 그래서 추위 혹은 더위에 되게 취약한 체제로 인간이 지금 그 진화를 했죠. 그래서 그걸 가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은 개성, 가치관, 표현, 형성 그 내용이 빠졌는데 생명권도 관련이 돼요.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 1번은 개성, 가치관 표현한다. 그것도 적어놨네. 1번은 일단 개성, 가치관 표현입니다. 옆에다가 플러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적어놔라.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어? 뭐? 요즘 펜이 없어. 마찬가지로 저기 나중에 보면 식생활도 개인적 차원은 먹는 걸 통해서 내 생명권을 유지하는 그게 개인적 의미의 그 의미입니다. 의식주 생활의 의미. 사회적 차원에서는 생활은 상대방에게 A라고 하는데 가끔씩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단어를 몰라서 개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TPO라고 적어주세요. 2번이 TPO입니다. 밑에 나와있지. T는 타임이고 P는 플레이스고 O는 오케이션입니다. 타임은 시간인 거 알죠? P는 장소인 거 알고 오케이션이 무슨 뜻이야? 경우. 상황, 경우 상황의 뜻입니다.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나 혼자 살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시간 너네가 뭐 이렇게 면접 보러 가는데 청바지 입고 가긴 좀 그렇죠. 양복 차려입고 가잖아. 상가집 갔는데 뭐 그 반바지 반팔 입고 막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결혼식 축하하러 가는데도 좀 빼입고 오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격식을 차리는 일종의 예의의 표현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의를 차리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뭐 요 공간에서 이런 옷을 입으면서 이런 의미를 전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리는 동시에 집단의 특징 시대를 나타내는 도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는 다 군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업할 때는 뭐 위에 안전모 쓰고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대학생들은 뭐 그 과장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질감, 소속감, 집단의 특색을 나타내주는 표현 도구기도 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그런 특히나 제복 같은 게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도구기도 해요. 그게 사회적 자원이고 TPO는 밑에 나와있죠.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뜻합니다. 요 의생활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3번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의료 문화인데 조금 이따가 식생활에서 요 표현이 나올 거야.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도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시리즈. 드레스 코드도 똑같아요. 의생활에서도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해가지고 빨리 만들고 금방 소비해서 버리고. 요즘 옷 되게 뭐 빈티지 매장 이런 거 하면은 5,000원짜리 막 만원짜리 이런 것도 되게 널려있단 말이야. 그거 입고 한참 많이 입고 다 버리는 거지. 그럼 뭐 이렇게 패션 입장에서는 뭐 다채로운 옷을 겪어볼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좋긴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보면 뭐야? 자원 낭비가 심각하고 환경 파괴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나 자원 낭비 문제가 초래되겠죠. 패스트 패션 3번의 패스트 패션. 승환아, 요거는 그 빈칸지 우리 할 때는 위에 숫자가 나와 있고 밑에 이제 뒤에는 답이거든요.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거 답 보면서 공부하고 이거 빈칸지 시험 친단 말이야. 다음 주에는 시험 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도 같이 나갈 때는 여기 1번에 그치 1번 이렇게 적고 2번에 2번 적으면서 이렇게 쭉 채우면서 나갑니다. 무피 생산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한다. 누구를 학대하는 거야? 동물을 학대겠죠. 4번은 동물 학대.
이게 다 당연한 얘기야. 이거 문제로 틀리진 않습니다. 혹시나 뭐 소수령 너네도 안 나오겠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긴 해요.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다. 선지 나왔을 때 사실은 이 개념 안에도 보면 고를 수 있거든요. 어려운 선지들이 아닌데. 근데 일단 뭐 이런 선지들이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뭐 빈칸을 뚫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한 명품 선호한다. 5번은 과시소비입니다. 과시소비. 이거 작년 통합사의 5단원의 경제 파트에서 비합리적 선택이 어떤 게 합리적 선택이었니? 기억이 안 나겠지만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소비가 기회비용보다 큰 소비가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게 합리적 선택인데 이거를 이런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 비합리적 소비 형태의 사례로 베블런 효과라고 봐요. 베블런 효과. 베블런 학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윤리적 소비할 때 어차피 볼 학자입니다. 베블런 효과 미리 설명을 한다고 했어.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긴 할 텐데 미리 조금 설명을 좀 하나. 얘가 쓴 책 이름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한계급론에서 이 유한계급의 소비 형태를 과시소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 한자는 요 한가로울 한자를 쓰거든요. 한가로울 한자 어떻게 쓰더라? 우리 실효자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가로울 한자입니다. 그래서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한가로움이 있는 계급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쓰면 뭐냐면 레저 클래스입니다. 레저 뜻이 뭡니까? 강의. 렉처고. 레저는 여가생활이라는 뜻이죠. 레저 활동하자는 여가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한가로움이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계급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소득을 벌어먹고 살지 않아도 내 재산소득 뭐 계좌의 이자만으로 따박따박 혹은 주식 배당금으로 따박따박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계급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가 많은 거야? 레저 할 시간이 많은 거죠. 여가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한가로움이 있는 계급이고 얘네들은 어떤 소비 형태를 띠냐? 일반적인 소비 형태는 이거는 경제 개념이면 들어만 나라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통합사의 개념이긴 한데 여기가 항상 코스트입니다. 가격이고 여기가 퀀티티 수량인데 5단원도 배웠죠. 통합사에 합리적 선택 경제 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량이 올라가면은 수요 곡선은 이래 가격이 비쌀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사고 싶잖아. 수량이 작아. 그리고 참고로 그 경제학에서는 원래 보통은 X축에 따라 Y축 가는 거지. 근데 경제학에서는 Y축 먼저 하고 X축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물건을 막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 경제학이 초기 딱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수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생산력이 많이 발달하니까 수량을 원하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 그래서 가격에 따라 찍어내는 수량이 결정돼. 그래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못 바꾼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고 요거에 따라 이게 독립변수고 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가격이 높으면은 적게 수요하고 싶으면 요가 수요량이니까 수요가 작은 거지. 요렇게 나오는 거고 가격이 싸지면은 많이 수요하고 싶지. 여기 수요 곡선이잖아. 공급업선은 내가 가격이 싸면은 적게 공급하고 싶고 가격이 비싸면은 많이 공급하고 싶어. 이게 공급 곡선이야. 근데 이 유한 계급의 소비 형태는 어떠냐면 공급 곡선이랑 같이 수요 곡선이 따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잖아.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비합리적 소비 형태라는. 그래서 요 베블런 효과 하면서 명품 소비, 가시 소비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자 이름이고 이건 책 이름이고. 약간 그 베블런이잖아. 베블런 버블 이런 거 생각하세요. 거품이 꼈다고. 명품 이런 거 가격이 거품 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격이 거품이 꼈으니까 명품 쓰는 그런 거 비합리적 소비 형태 얘기하는 거네. 이게 과시 소비의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옆에 그 별표에 가지고 베블런 효과라고 있죠. 그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6번은
동질감을 위한 소비인데 동조 소비라고 합니다. 동조 소비. 6번에는 동조 소비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면 이거 배블런 학자 이름이 나와서 내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해요. 그냥 들어만 놔라. 이거 생략 교과 과정은 아닙니다. 밴드 웨건 효과. 너네 성동이잖아. 작년에 통합사 할 때 나왔을 텐데 밴드 웨건 효과, 배블런 효과, 스노브 효과 이런 거. 밴드 웨건 효과는 편승 효과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남들이 많이 하잖아. 그럼 나는 더 수요를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유행을 타면은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굳이 그냥 막 소모해가지고 사는 그런 걸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해요. 진마차입니다. 진마차. 웨건이 마차죠. 그래서 이 밴드 웨건이 그 서커스 같은 거 하면 제일 앞에서 이거 막 피켓 들고 막 가는 그 마차거든요. 행사용 그 광고용 마차인데 그 마차 효과야. 그래서 광고 따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행에 편승한 소비 이런 걸 동조 소비라 그러고 구성원과 동질감을 위한 소비, 유행 추구, 그리고 개성의 획일화, 개성이 사라지는. 아까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잖아. 의복이. 그 국회에 청바지 입고 가고 뭐 국회에 치마 입고 가고 이런 거 있잖아. 국회라는 엄숙한 자리에 이제 뭐 유시민 의원이었나? 청바지 처음 딱 입고 가가지고 나는 이제 신세대다 이런 구태의원한 사고 방식에 좀 벗어나겠다 이런 걸 표현하는 수단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니까 몰 개성화라든가 내 가치관을 표현할 수단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이게 동조 효과였고 윤리적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7번 위에는 남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내게 사라지는 게 문제인데 밑에는 좀 더 심한 겁니다. 개성 억압이에요. 억압. 아예 개성을 이제 없애려고 집단 가치관을 강요하는 개념이야. 집단의 규율이나 집단을 유지하거나 뭐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성을 억압하는 현상이고 대표적인 게 유니폼이죠. 유니폼. 군대가 제일 대표적이잖아. 나는 되게 멋 부리고 싶고 나만의 특색이 있는 거고 전투복도 여기 그 무릎 찢어진 거 이런 거 전투복 하고 싶은데 다 불려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 일부러 하는. 그래서 딱 복장 통일 규격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윤리적 문제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이것도 뭐 시험에 잘 안 나요. 읽어보고 좋은 거 고르면 됩니다. 거의 뭐 읽어보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뭐 우리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이런 것도 입장 파악하고 그냥 해당하는 거 맞는 입장만 고르면 됐잖아.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TPO를 준수해야겠죠. 준수. 그래서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통해서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위에 패스트 패션이 문제였잖아. 그 패스트 패션의 문제로 이 단어들이 나오는 것만 기억해라. 자, 슬로우 패션입니다. 패스트 패션 반대말이죠. 느린 의복, 느린 패션이에요. 느린 패션. 패스트 패션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막 엄청 이렇게 똑같은 양식으로 규격화되는 그런 거 말고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뭐 진짜 막 이런 거예요. 슬로우 패션이잖아. 옛날 하던 양식으로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고 수작업으로 옷을 하나씩 만드는 거지. 한 땀 한 땀. 그런 게 슬로우 패션의 사례입니다. 친환경 패션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슬로우 패션, 친환경 패션. 그리고 리사이클 패션은 말 그대로 재활용을 활용한 패션이죠. 그래서 못 쓰는 옷 같은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새롭게 리폼을 해서 새로운 옷으로 재탄생시킨다든가 이전에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옷으로 만드는 거니까 옷을 새로 안 찍어내도 되고 그리고 환경 폐기물 같은 거 하나 주니까 환경 문제도 완화되겠고 이런 게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성 혹은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식생활로 갑니다. 식생활.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음식 섭취를 통해서 생명권 유지 활동입니다. 생명 유지 활동입니다. 생명권 유지. 약간 의생활이 외부로부터 보호의 의미를 가졌잖아. 그런 것처럼 식생활은 내가 먹는 걸 섭취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가 중요하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는 뭐냐면 사회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해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 보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의 도덕성입니다. 11번 사회의 도덕성. 밑에 같은 거야. 공동체와의 연대 친교 수단이다. 아까 TPO에 맞는 복장 같은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 뭐 요 공동체의 규약, 약속 이런 거였다면은 식생활을 통해서
유대감을 가진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윤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는다. 심지어 우리 동양에서는 더 그렇잖아. 가족 뜻이 뭐예요? 가족. 아니 식구 뜻이 뭐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입이죠. 식구. 이게 식구야, 식구. 그래서 같은 식생활을 하는 공동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식생활이 가지는 윤리적 의미입니다. 공동체주의적 맥락에서 사회적 차원이. 요새는 다 혼밥, 혼술하고 하잖아요. 이런 게 좀 무너진 거지 요새는. 그래서 공동체와의 연대의 수단이자 친구의 수단이자 밥 한 끼 하자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안 친한 사람들끼리 친해질 때 밥 한 끼 하자고 그런 개념으로 좀 들죠. 그리고 생태계 유지는 뭔 얘기냐면 음식 생산, 유통, 소비도 이게 거대한 산업이 됐거든요. 아까 의생활이 산업이듯이 식생활도 산업이야. 그러면 이 전체 과정에서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그런 걸 고려하면서 지구 환경 같은 걸 생각하면서 의생활이나 식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사회적 차원의 윤리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위에 아까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여기도 구분만 할 수 있는데 읽어보면 알겠죠, 근데. 내 생명 유지를 위한 건 개인적 차원이겠죠. 공동체나 친구의 수단은 사회적 차원인 거고. 그런 과정은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다. 그리고 밑에 문제점에서는 아까 저기 패스트 패션 나왔잖아. 여기는 뭐겠니 그럼? 12번은 무슨 푸드겠니? 아까 저기 패스트 패션이었으니까 여기는 패스트 푸드겠죠. 12번은 패스트 푸드입니다. 똑같아요. 이 패스트라는 거는 대량 생산돼서 빨리빨리 소비하고 빨리빨리 버리고 빨리빨리 소모하는 그런 산업을 말합니다. 여기도 뭐 감자튀김, 햄버거 이런 거 대량으로 그 기업적 농업, 기업적 목축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빨리 대량 생산해서 빨리빨리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가 되겠니? 약간 똑같아요. 토양 오염, 식물 쓰레기 이런 거 쓴 거 알고 환경 문제가 또 동일하게 발생하겠죠. 무분별한 식량 생산, 음식 소비. 그래서 여기 뭐 똑같은 말은 안 나오는데 밑에 똑같은 말이 나오네. 슬로푸드입니다. 해결책이 나중에 패스트푸드 해결책은 슬로푸드로 나올 거야. 그리고 밑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옷을 만들 때도 뭘로 만들었니? 뭐 동물 가죽, 동물 털 뭐 이런 걸로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식생활을 할 때도 뭘로 먹겠니? 고기를 먹잖아요. 동물 학대 문제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14번 동물 학대. 주생활에서는 안 나와요. 주생활에서는 패스트 주거 이런 거 없잖아. 집 구하는 게 되게 힘드니까. 그리고 그 뭐 동물 학대가 뭐 주거와 관련돼서 동물 학대 일어날 게 좀 적죠. 거긴 안 나오는데 의생활 식생활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육식이 증가해서 동물에 대한 비윤리 대우가 늘어난다. 내가 그 얘기했다. 피터 시거가 동물 해방론 책 썼잖아요. 그거 할 때 보면은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주의 비판해야지 이러면서 동물 해방론 읽다가 채식주의가 된다고 하는 책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 보면 막 닭들이 서로 좁은 공간에 모여놓고 공장식으로 알 낳게하고 계란 막 채집하고 그다음에 빨리 키워가지고 치킨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식 축산이란 게. 근데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부리로 쪼아 먹는다고 닭들끼리. 그럼 못하게 하려고 부리를 자르고 애초에 부리 잘라가지고 모이만 이 사이로 넣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사이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지역이라 쪽이라 가지고 되게 아프대요. 부리를 다치면. 강제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모이하고 하면 얼마나 동물들의 고통이 늘어나겠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나가네요. 맞아, 보고 빨리 보고. 얼마 내용이 얼마 안 돼서. 동물 학대까지 받고. 그리고 이 식생활이 산업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14번에 식품 안정성 문제가 있어요. 식품 안전성 문제. 식품 안전성. 단어 하나만 기억해놔라. 너네가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하면 유전자 변형식품이 뭔지 느낌이 있지. 단어가 유전자 변형된 식품 같잖아. 유전자 변형식품이니까. 근데 이걸 번역돼서 안 나오고 단어로 나오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빈칸 채워넣어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개념 자체는 안 어렵죠. 말 그대로 유전자 변형식품입니다. 유전자가 뭐야 영어로? 진. 유전자 진이지. 그래서 genetically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고? modified, 변경된 urbanization 유전자 변형식품이야. 이 단어만 기억해 두세요. 어디로 나오겠니? 식생활과 관련돼서 나오겠지. 아까 개념이 안 어렵다니까. 이 단어는 개념이 안 어려운데 너네가 TPO 이런 거 있을 때 TPO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 들어가는지 TPO만 보고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빈칸 뚫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GMO만 보고 이게 의생활인지 식생활인지 주생활인지 모르니까 처음 보면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잠깐만 식품 안전성 문제 가지고 생명권 위험 옆에다가 푸드 마일리지라고 적어줘요.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 증가. 어디에 뭐 농약 과다 사용에 푸드 마일리지 증가를 연결시켜놔. 이거랑도 연관될 수 있겠네요. 나중에 로컬 푸드 운동할 때 이 단어가 나올 거라서. 마일리지 뜻이 뭐예요? 마일리지. 포인트 의미도 있는데 여기 마일은 우리에는 몇 1마일, 2마일 때 그 마일이야. 그래서 거리를 뜻해요. 푸드 어떤 식품이 원산지로부터 내가 지금 먹는 요 장소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 동시에 거리와 그 이동하는 거리에서 나타내는 탄소 배출량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 오염에 대한 그 환경 파괴 정도가 심각한 식품이에요. 그러면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뭐도 같이 친다? 농약도 많이 치겠지. 그죠? 멀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상하겠죠. 그러니까 농약 많이 치고.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할 거면은 개념이 조금씩 빠지는데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지. 뭔 얘기냐면은 GMO에다가 종 다양성 감소도 중요하고 종 다양성 감소. 요거만 보면 애들이 잘 여기를 못 시켜가지고 유전자 변형 양파야. 유전자 변형 양파는 왜 만드는 겁니까? 뭐 하려고 유전자 변형 토마토, 유전자 변형 양파 이런 거, 유전자 변형 수박 이런 걸 만들어. 생산량 늘리고, 그렇지? 안 되는 만약에 원래 재배가 안 되는 기후대에서 여러 가지 재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뭐 가문 기후에서 자라는 양파, 그다음에 뭐 추운 기후에서 자라는 양파 이런 거 다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만들겠니 나중에는? 여러 양파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모든 기후에 적응한 이 GMO 양파만 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생물들이 무성생식이 아니라 유성생식을 하는 이유랑도 연관돼 있어요. 종 다양성이 왜 중요해? 왜 모든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단세포 생물 이런 거 아주 원시적인 형태를 제외하면은 왜 암수가 나눠져 가지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번식을 하는 식으로 자기 종을 유지를 하지? 뭐 때문에? 뭘 위해서? 그렇지. 종 다양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거 전부 다. 암수로 나뉘어야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섞이잖아. 그러면 자식 유전자가 어때? 랜덤이 나와. 랜덤이 나와가지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급격한 환경 변화가 닥쳐가지고 다른 종들이 막 멸망하더라도 일부 유전자 거기에 좀 잘 적응하는 일부 유전자가 살아남아가지고 이 종을 존속시킬 확률을 높인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 생물들은 전부 다 유성 생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다 하나로 바꾸는 거죠. 왜? 이게 생산량이 많고 가뭄에도 잘 자라고 냉해에도 강하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싹 다 죽으면 갑자기 이 종 전체가 사라질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종 다양성 감소 이런 문제도 가지고 있으면 GMO는.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생명윤리로 나오는 개념 왜 나오는 거냐면 아직 안정성 검증이 제대로 안 됐어요.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도입되지 얼마 되지 않은 이게 과학 기술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인체가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지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해가죠? 그래서 식품 안정성 문제가 윤리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권은 위협받는다. 혹은 뭐 종 다양성이 감소된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저소득 계층의 음식 양, 질 차이.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고급 식품, 뭐 유기농 식품 이런 거 먹고 저소득 식품은 패스트푸드만 먹는다. 16번이 음식 불평등입니다. 음식 불평등. 미국 인구가 비만이 많은데 비만이 많은 이유가 일반 저소득 계층은 가격이 싸니까 콜라가 물보다 더 싼 나라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그냥
설탕 가득 든 콜라만 물처럼 마시는 거지.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그 맨날 감자튀기, 햄버거, 콜라 이런 거 먹다 보니까 비만이 저소득일수록 비만 인구가 많대요. 이렇게 이제 질 낮고 값싼 음식만 먹다 보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음식 불평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해결책은 밑에 제도적 장치 마련인데 이런 거 단어만 드러나라 보면 먹거리랑 관련된 거 알 수 있겠죠. 먹거리 인증됩니다. 검증돼서 신체적으로 안전한 혹은 뭐 원산지가 잘 표시된 그런 먹거리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겠죠. 먹거리 인증제.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는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노력을 통해서 위와 같은 뭐 안정성 문제 같은 걸 좀 더 해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윤리적 음식 소비 지향은 위에 나온 패스트푸드나 식품 안정성 문제에 대한 대안입니다. 17번은 슬로우푸드, 18번은 로컬푸드. 로컬은 뭐의 반대말입니까? 로컬은 무슨 뜻이야? 지방의 지방 그렇지. 뭐의 반대말이겠니? 글로벌 푸드 반대말이죠. 글로벌 푸드. 지역 상품 소비하는 개념이야. 뭐가 낮은, 뭐가 낮겠니? 지역 상품이면 푸드 마일리지를 알겠지. 그래서 뭐 이동 거리도 없을 거고 그럼 농약 같은 것도 좀 덜 할 거고 좀 친환경적이겠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그런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뭐 유기농 상품 이런 개념이 많을 거다라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이게 모의고사에 몇 번 나와서 절제된 혹은 소박한 식사 하면서 각국 철학자들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뭐 내가 본 거는 교재에는 다른 것도 나와 있긴 한데 내가 본 거는 뭐만 봤냐면 불교의 발구공양이라고 있습니다. 발구공양. 거기서는 뭐 하냐면은 그 음식을 일단 남기지 않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설거지랑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내가 먹고 빈 그릇이 있잖아. 그럼 양념 같은 거 막 묻어 있겠죠. 밥풀 같은 거 묻어 있고. 거기 맨 마지막에 물을 부어가지고 세척을 하고 이 물을 마셔요. 지금 개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하면 그릇이 깨끗해질 거 아니야. 근데 뭐 세척할 때도 이렇게 조금 그 환경이 파괴가 되겠죠. 씻고 그릇 씻고 양념 흘러가고 막 이런 거 할 때. 근데 어차피 내가 먹은 거잖아. 내가 먹은 거고 내가 먹은 양념이잖아. 우리가 잘 안 해서 이상한 거지 원래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불교의 바로 공양에서 이런 걸 하면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식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내가 먹기 전이랑 먹고 난 후랑 설거지를 안 해도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환경 그 자체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낭비되는 그 자원이 단 1도 없는 그런 내 안으로 다 들어갔던 거니까 먹기 시작할 때부터 먹고 나서 끝까지 이런 게 개념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친환경적 식생활이겠죠. 나머지도 뭐 들어보면은 유교의 인이라든가 도가의 무의자는 자연스럽게 저 위에 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이게 인위적인 거고 기계적인 개념이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자연에 따라 맞게 사는 거. 그리고 유교의 인 같은 거는 쓸데없이 뭐 타인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동물 학대 이런 거 막는 거고. 그래서 에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이나 혹은 모자람 그 사이의 중용을 취해야 된다. 지금 이거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죠. 우리의 패스트푸드 산업이 산업 자체로 환경이나 뭐 동물 이런 걸 너무 좀 침해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 지나치지 말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그리고 에피쿠로스 뭐 얘기했어요? 에피쿠로스는 저기 우리 몇 번 했다. 에피쿠로스 뭐 죽음 관할 때도 에피쿠로스 하고 소극적 쾌락 말했던 거 기억나니? 소극적 쾌락. 얘가 쾌락주의긴 한데 에피쿠로스 아빠는 오히려 시간 좀 남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에피쿠로스 아빠는 쾌락주의입니다. 일단 쾌락주의. 근데 이 쾌락주의는 어떻게 나온 쾌락주의냐면 저 위에 키레네 아파라고 적극적 쾌락주의가 있었어. 여기 전부 다 헬레니즘 시대 철학이 됐어요. 전쟁만 많고 사회가 혼란한 시기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은 약간 뭐 인간의 진리, 이성, 세계의 그 근원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막 전쟁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 정하던 시기 전쟁에 만약에 다 끌려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그게 철학의 초점이래요. 중심이네. 근데 이전에 키레네 아칸 때는 적극적 쾌락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감각적, 육체적 욕망을 다 충족시키면 막 폭식하고 막 그 난잡하게 막 그 난교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런 거 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더라. 이게 쾌락의 역설이죠. 쾌락의 역설. 쾌락의 역설.
자, 에피쿠로스 아까도 소극적 쾌락주의이긴 한데 쾌락주의니까 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쾌락의 총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왜 쾌락이 역설이냐면 내가 쾌락을 10 늘리려고 할 때는 10의 노력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100 쾌락을 늘리려고 하니까 20 늘리려고 하니까 10에서 20으로 늘리려고 할 때는 30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뭐가 더 큰 거야? 고통이 더 커진다고. 쾌락을 많이 추구하면 많이 추구할수록. 그래서 딱 고통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고 고통을 줄이는 건 쉬우니까 쾌락은 내가 조금 딱 적당한 수준까지의 쾌락만 추구하고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게 쾌락의 총량이 더 클 거야. 왜냐면 막 무분별하게 쾌락을 추구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불행한 것 같아. 네, 에피쿠로스입니다. 소극적 쾌락주의. 그래서 뭐 소극적 쾌락, 정신적 쾌락, 그다음에 절제된 쾌락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뭐겠니? 그 식생활 할 때 절제된 삶 하면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패스트푸드 막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지 말라 그런 거에 대한 반박으로 소개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주생활로 갑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주생활 문제입니다. 의생활, 식생활은 나오긴 나오거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보면 다 알아요. 주생활.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면 내적 공간입니다. 빈칸이 안 뚫려있네. 왜 빈칸이 안 뚫려있지? 내적 공간입니다. 추가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휴식, 행복, 평화의 공간이다. 내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뜻이야. 이 사적인 공간이니까 뭐 휴식할 수 있고 뭐 행복할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입니다. 너네는 집에 부모님이 같이 사니까 집 자체는 아니지만 너네 방에는 뭐 딱 문 닫아놓고 들어오지 마 해놓고 이제 혼자서 이제 힐링하는 거잖아. 넷플릭스 보고 이러고. 보통은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집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 들어가지고 넷플릭스 보는 그 정도 느낌. 원래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집이란 공간은. 그래서 내적 공간이다. 그런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공간이긴 하냐면 가족 혹은 이웃 혹은 지역 사회가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주거 공간은. 여기서 이 주거 공간은 조금 넓은 의미야. 그러니까 집이라고만 하면은 가족과 같이 사는 공간이지만 마을 이렇게 하면 마을도 거주 공간이잖아요. 내 이웃까지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소속감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소속감 형성의 공간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내 개인적으로서는 내적 공간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속감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가족, 이웃,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다 합쳐가지고 안정된 주거 공간이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간다움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주거 공간은 어떤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느냐? 여기도 뭐 현대화된 생활 양식에 따른 그 문제점들이야. 첫 번째는 그 아파트 같은 게 많이 현대적인 주거 양식이잖아요. 이게 전통적 주거 양식하고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냐면 익명성이 증가한다. 익명성이 증가로 이웃 간 소통이 발전됩니다. 요새는 내가 사는 집은 신림동에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예 생활 공간이 내가 생활 리듬이 다르거든요. 항공 강사잖아. 남들이 다 출근할 때 나는 12시쯤 출근하고 남들이 내 집에 가면 12시가 넘는단 말이야. 10시에 이제 학원이 시험을 마치니까 집에 가면 다른 사람들 퇴근해서 집에서 밥 먹고 잠잘 쯤에 내가 집에 딱 도착한다고. 보통 그래서 한 3시, 4시 넘어서 잠자니까 나는 아예 이웃 사람들은 얼굴을 못 봐요. 주인 할머니밖에 얼굴을 같이 본 사람이 없어. 이웃 사람들은 거의 인사조차 할 그게 없고 그리고 잘 안 친해 요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이사하면 떡 돌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떡을 안 돌리긴 했지만 옆집에 이사가 왔는데 옆집에서도 떡을 안 돌리더라고. 요새는 약간 느낌이 좀 그래.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아파트를 가더라도 아파트에서도 이웃끼리 인사하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요새는. 나는 얼마 전에 본가 갔다 오니까 본가는 좀 시골이란 말이야. 경상남도 진해거든요. 창원시 진해고.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인데 거기도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를 하더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약간 신기했어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 같은 이런 느낌이었어 조금. 여튼 그래서 이 문을 딱 닫아놓고 옛날에는 담장이라도 담장이 그렇게 안 높았단 말이야. 그렇지 문 이렇게 해놔도 담장 밖으로 주변에 다 보이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통적인 촌락 사회는. 그래서 익명성이 그렇게 없지 사실. 그래서 서로 뭐 이웃집 뭐 저녁을 뭐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내 개인 사생활은 없지만 뭐는 좀 잘 조성되겠어. 공동체 의식 이런 건 되게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런 게 없어졌다고 오늘날에는. 그래서 서양식 주거 양식, 아파트 같은 그런 폐쇄적 주거 양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익명성이 증가되어 이웃과 소통이 발달된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 차원에서 뭐라고 내적 공간이랬잖아. 내적 공간으로서의 거주 공간이 우리가 상실되고 있다. 이거는 미리 저 뒤에 두 번째 페이지잖아. 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이거 설명하고 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하이데거 기술에서는 뭔 얘기했니? 하이데거가 기술 파트에서 뭔 얘기했어? 기술. 타른페 기억나니? 과학기술 할 때 타른페 얘기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니?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과학기술의 본질은 뭐다? 드러냄이라고. 드러냄. 그래서 이전에는 이 드러냄의 방식이 뭐 물레방아처럼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었는데 오늘날은 수력 발전 이런 것처럼 자연을 닥달하는 방식이라고. 기억나니 얘들아? 승환이 빼고 다 수업 들었지 않니? 그런 거. 그래서 원래 거주 공간의 본래 의미는 어땠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타는배 시키기 전에 그냥 원래 본연의 모습은 뭐였다? 거주 공간의 본인 의미는 모습은 아까 내적 공간이랬죠. 그래서 주거, 휴식, 평화, 안정, 질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같은 내적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이데거가. 그래서 건축이나 주거는 뭐냐면 요 표현이 하이데거 키워드 나오는데 땅, 하늘, 신, 죽은 자의 내 방위를 보살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방위를 보살피는 것. 밑에 보면 하이데거 제시문이 나오거든. 12번 아래쪽에 있죠. 거주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이고 인간은 현 존재도 하이데거 키워드다. 알고 있니 혹시? 예전에 죽음과 할 때 얘기를 했다. 현 존재 기억납니까? 하이데거.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키워드였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한참 1학기 때라 가지고. 일단 현 존재로서 그거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땅, 하늘, 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의 본질을 사물들 안에서 가져와 보살피고 건축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공간이 원래 전통적인 주거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전통적인 주거. 근데 위로 다시 돌아가서 하지만 현대 과학 기술은 어떻다고 탈을 배시키잖아. 자연을 닥달해서 그 뭔가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내는 거잖아. 이전의 가치는 이전의 새로운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이전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존재자를 부품으로 탈은폐시키고 부품으로 드러내는 거지. 인간도 이제 과학기술의 도구가 되는 거고 자연을 쥐어 짜내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 휴식과 안정의 공간이었던 집은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어떻게 변했냐면 개발 대상 혹은 자산 투자 상품으로 새롭게 의미가 드러나요. 그게 탈은폐가 드러내잖아. 주거 공간이었던 집이 투자 대상 혹은 뭐 개발 대상, 자산, 투자 상품 이런 의미로 바뀐다고요. 그렇게 탈은폐시켰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집과 거주 공간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냐면 아주 긴밀한 내적 관계를 맺었어. 서로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경험을 쌓아 나가고 교류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긴밀성이 떨어지게 됐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 자,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타인이 틀이 맞춘 집에서 타인의 틀에 맞춘 방식으로 거주한다.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그 모양으로 꾸미지 않았지. 누가 꾸민 거야? 아파트 만든 사람들이, 건축사, 시공사들이 꾸몄잖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그냥 우리가 뭐 집 내부 정도는 꾸미지만 그 현대 생활,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마련해주는 틀대로 살고 있는 거죠. 아파트 안에 들어가지고 거실 놓고 화장실 놓고 뭐 저기 뭐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있는 그 양식으로만 살잖아 우리가. 남이 정해준 양식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 창조해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옛날에 진짜 돌 하나하나 막 담 짓고 뭐 초가지붕 짓고 막 이렇게 지었을 거잖아 전통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남이 만들어놓은 데 들어가서 남이 살라고 만들어놓은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큰 방 작은 방을 여기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아닐 거 아니야. 딱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진 양식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지. 가구만 채우고. 그래서 이전과 같은 내적 긴밀성이 떨어진다고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현대인은 과학기술에 의해 거주 공간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됐고 그거를 고향상실의 시대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어요. 고향상실의 시대. 나오죠. 여기도 빈칸이 안 뚫려있는데 빈칸 좀 뚫어 놓을게요. 다음 주에 공부는 그냥 해와라. 고향상실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내적 공간으로 집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 집은 집의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교류 공간을 통해서 비록 남들이 만들어준 그런 공간이지만 내가 교류 혹은 뭐 공감을 통해서 이 공간을 내적 친밀의 공간, 고향으로 다시 되찾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 고향 상실의 시대만 기억해라. 하이데거 키워드입니다. 뭐 그 타른페가 내가 숨었다 생각했지. 하이데거니까 숨었다. 하이드. 타른페, 은폐에서 숨었다. 이것도 집이 없어진 거예요. 집이 숨은 거예요. 고향 상실의 시대입니다. 집이 숨었기 때문에 하이데거.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내적 공간으로서의 거주 공간의 의미, 하이데거의 고향 상실의 시대였고, 그리고 아까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 타른페 시킨 대상이 뭐야? 투자 대상으로 혹은 개발 대상으로 타른페 시켰다 했잖아. 그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거죠, 타른페라는 게. 그런 것처럼 주거 공간이 내 안식의 공간, 내적 공간, 뭐 공동체로서의 공간 그런 게 아니라 뭐로만 여겨진다고? 경제적 가치로만 여겨진다고.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해야지라는 게 안식처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집 사가지고 나중에 집 오를 때 손해 안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집을 구매하는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하우스 푸어 영끌 했던 거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무리해가지고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이게 여기 올라타야지 하면서 재산 다 꼬라박고 뭐 월급 거의 대부분을 집값으로 대출금 지불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우스 푸어.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뭐냐면, 젠트리가 뭐예요? 젠트리가 남자. 신사입니다. 신사. 젠틀맨이 신사지. 도시 상공업자들을 젠틀이라고 번역해요. 영국에서. 도시 상공업자들,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라고 표현하는 거고, 영국에서는 젠틀이라고 표현하고. 이 젠틀이 계층이 그 뭐 신사숙녀할 때 그냥 도시 상류 계층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산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 젠틀리에서 젠틀맨이 와서 지금 우리가 신사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영국에서 도시 발달 초기에 자 도시가 처음에는 기능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 기능도 있고 막 공업 기능도 있고 막 이렇게 막 혼재돼 있단 말이야. 근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보통 도시가 들어서거든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그 도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 아니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도심 지역이 되면서 도심은 집값이 더 비싸질 거고. 원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월세 뭐 100만 원씩 원래 10만 원, 20만 원씩 월세 내고 있었는데 한 달에 뭐 2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20만 원 월세로 내다가 집값이 갑자기 월세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값을 감당 못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계열만, 젠트리들만 들어와서 원래 있던 사람들의 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원래 박혀 있던 돌을 빼내는 개념이에요. 이해가니? 뭐 때문에 도시 기능 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지대의 차이 때문에, 집값 상승 때문에. 요런 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원래 있던 사람들 혹은 기능들을 외부에서 들어온 집단 혹은 기능들이 대체하는 현상. 이게 뭐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이제 밀려나고. 내가 이게 경제적 가치랑은 무관한 나의 그 뭐랄까 내적 애착의 대상이면 이런 현상은 아니겠죠. 단순히 집값으로만 보니까 집값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비싸네 집값 경쟁하면서 더 높아지고 그래서 월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난다 이런 개념이에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하우스 푸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위에 뭐 익명성 증가로 소통이 단절됐다 그러면 뭐 이웃과의 접촉, 교류, 통합 이런 걸 강화하면 될 거고. 그리고 뭐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내적 공간을 상실했다, 뭐 이런 거는 역사성을 지닌 공동체로 있는 공간 혹은 생태학적으로 공간 이런 걸로 재조명하면 된다. 이런 게 효율적일 겁니다. 이거는 조금 뭔가 추상적이긴 하죠. 자,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거주 공간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 의생활, 식생활은 따로 사상가들 입장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생활과 관련돼서 아까는 하이데거를 본 거고 볼로그라는 사람 한 명만 모으면 됩니다.
볼로브가 사실 훨씬 더 자주 나와. 공간 책임론 위에 하이데거는 키워드가 고양 상실의 시대고 밑에 볼로브는 공간 책임론이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 볼로브에나 적어놔. 볼로브에는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볼로브 이불 밖은 위험. 정확히 이 입장입니다. 정확히 이 입장. 집은 힐링의 공간입니다. 안식의 공간이고 외부 위협으로서 차단된 안전한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집이라는 대상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책임론입니다. 그걸 공간적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간을 요 밑줄 바꿔놓으세요. 자기 삶의 중심이자 요람, 자기 삶의 중심이자 요람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간이 이 집이라는 거주 공간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자, 볼로브의 개념에서는 집은 되게 안전한 공간이고 나머지는 다 위험한 공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집에서 안전한 공간입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위험한 공간이 되죠. 세계 속으로 나아갈 능력을 키우거나 내 자아를 형성해 나가요. 그래서 집 없이 그냥 바깥에서 노숙한다고 생각하면 태어날 때부터 노숙을 하면은 뭔가 좀 외부 위협에 노출된 식에서 안정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겠지. 그 안정된 자아를 형성할 책임이 인간한테 있다고. 공간을 그런 식으로 구성할 책임이 있다고 인간에게. 그래서 집을 통해서만 집이 있어야만 인간은 참된 본질 실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집은 내가 안에서 힐링을 하고 나서 외부로 나와가지고 뭔가 사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처를 입고 돌아오겠지. 바깥이 위험한 공간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힐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열릴 수 있는 닫힌 공간이라는 얘기를 해. 내가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혹은 내가 상처 입고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한번 딱 돌아와서 내가 문을 닫으면은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이다. 그래서 열릴 수 있는 닫힌 공간이 볼로브의 키워드입니다. 집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열릴 수 있는 닫힘의 공간이다. 그리고 집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고 집은 자기 존재의 뿌리가 되는 곳이고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내적인 관계의 대상이다. 뭐 이런 건 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 내적인 관계는 그냥 획득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선천적 주어짐의 대상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의 대상입니다. 집과의 내밀한 관계, 내가 여기서 힐링을 얻고 내가 뭔가 바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자아를 형성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집을 소중히 돌봐주고 약간 진짜 한 땀 한 땀 지붕 올리고 방 문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공간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책임이기도 하고 공간적 책임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인간으로서 인격다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야. 내 이 안정된 공간이 있어야. 12번, 18번 문제 12번은 조금 18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2번,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개념은 이게 답니다. 내용 그렇게 안 어렵고. 2분 주겠습니다. 2분. 11번에 3번, 18번에 4번. 일단 풀이 앞에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림의 관계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거. 요 거주함은 죽은 인간 존재의 근본수승이고 여기 뭐 땅, 하늘, 심적인 것들, 죽은 자들 보살피는 거. 하이데거인 거 알겠죠? 사방위 혹은 사역을 보살피는 것이 주거의 특징이 됐어요. 하이데거 입장으로 적절하고 보면 되겠네. 인간의 거주 공간은 체험과 무관한 객관적 공간이다? 아니지. 고향과 같은 내적 공간이고 체험하는 공간, 내적 공간은 개인적 공간입니다. 감정적 체험의 공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체험과 무관한 공간, 객관적 공간이 보면 안 되고 주관적 공간이죠. 인간은 고향을 되찾기 위해 거주 공간을 떠나야 하는 게 아니라 거주 공간과 지속적으로 교류 공감해야 되는 거지.
교류 공감을 못하니까 지금 고향 상실한 거잖아요. 네, 이 과학 기술이 현대 과학 기술이 이거를 개발 수단, 뭐 투자 수단 이런 걸로 보니까 예, 원래 내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잃어버린 건데 내적 공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류 공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3번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면 안 되지. 지배 통제하지 말고 교류 공감하겠습니다. 4번 인간은 사물을 보살피면서 잠깐만 12번에 3번이 아니네. 왜 답이 3번으로 돼 있냐? 공간을 지배 통제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인간은 사물을 보살피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책임을 갖는다. 뭐 공간 책임론이 볼로브 특성이긴 하거든요. 볼로브 특성으로 나오긴 하는데 하이데거도 뭐 이런 의미를 쓸 수 있겠지.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위에 보면은 뭐 교류 공감하고 원래 있던 휴식, 평화, 안정, 질서, 고향과 같은 내적 공간으로 요 표현이겠다. 내 방위를 보살피는 것이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거 내 방위를 사방위를 보살피는 것을 통해서 고향이 되는 거지 얘가. 그런 책임을 가지네. 보살피는 데 대한 책임을 가지네요.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신적인 것들과 죽은 자들에게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얘네를 보살피는 개념이죠. 그래서 5번은 틀렸고 답이 4번이다. 18번에는 4번 맞습니다. 이건 누구니? 체험 공간의 구체적인 중심이고 거주함으로써 실현되고 자 거주는 중간쯤에 나오네요. 특히 거주는 분리된 안전하고 편안한 영역,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개인 공간이다. 볼로브죠, 볼로브. 볼로브 특징은 옳지 않은 거.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편안한 영역을 필요로 한다. 이게 거주 공간이다. 이게 집이고. 1번 맞고. 거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거 아까 뭐니 이거? 뭐라고? 선천적 주어짐의 공간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도 각별한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거 맞아요.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개인이 활동하는 세계의 중심. 또 맞습니다. 거주하는 공간이고 개인으로서는 세계의 중심이죠. 주거 공간이. 4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이 뭐가 틀리냐면 거주 공간은 소유 플러스 뭐도 필요해. 단순히 소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거주 공간하고 뭐 해야 됩니까? 긴밀한 관계를 내적 관계의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 공간이죠. 그냥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후천적 노력의 대상으로 집과 하나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 이건 오히려 좀 쉽게 나온 거야.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4번에 거주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예전에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삶의 주체할 때 똑같이 했다. 삶의 주체. 이 삶의 주체가 여러 조건들이 있었지. 어떤 조건이니? 뭐 목표, 희망, 욕구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뭐도 있다. 선호도 있고 또 쾌고 감수가 있었지. 쾌고 감수. 그러면 여기서 삶의 주체는 쾌고 감수. 이게 삶의 주체가 내재적 존재잖아요. 레건 입장에서. 자, 내재적 존재는 레건은 내재적 존재의 쾌고 감수 능력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의 필요 충분 조건을 본다. 맞아, 틀려? 틀리지. 이거는 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쾌고 감수 능력이 삶의 주체의 충분 조건으로 본다는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왜 틀려? 설명해봐. 필요 조건 있잖아요. 필요 조건. 왜 필요 조건이지? 이제 저거 안에 저기가 들어가는 거. 맞아. 요게 교집합으로 들어갔었다. 여기 승환이는 처음 왔으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벤다이어 그램을 그렸을 때 더 큰 개념이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은 작은 개념이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사과는 과일이다 할 때 사과는 필요 조건이니까 사과는 과일의 필요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까? 아니, 필요 조건이 큰 개념이고 충분 조건이 작은 개념이라고. 그러면 사과는 과일이다 할 때 사과는 과일의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지. 과일이 더 큰 개념이잖아. 필요 조건이야. 과일은 사과의 필요 조건이고 사과는 과일의 충분 조건입니다. 오케이? 안 어렵죠? 여기는 몸집이 크니까 몸집이 큰 개념이야. 벤다이는 더 큰 개념이라고 과일같이. 그래서 몸집이 크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우고요. 여기는 조금만 있어도 되잖아. 몸집이 작으니까. 그래서 작은 걸로 충분해. 충분 조건 이렇게 외웁니다. 이해가시 예전에 한 개념이었잖아. 근데 이거 할 때 쾌고 감수 능력이 어디 들어갔다. 자, 삶의 주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뭐 삶의 주체 큰 개념 안에 목표, 희망, 욕구, 선호 막 이렇게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교집합이죠. 교집합.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존재, 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 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삶의 주체는 목표, 희망, 욕구, 선호, 쾌고 감수 능력을 동시에 가져야 되죠. 요거잖아요. 요거. 아닌가? 요거죠. 모두의 교집합. 그러면 요게 쾌고 감수 능력이면 이게 삶의 주체잖아. 어느 게 더 커? 쾌고 감수가 훨씬 크잖아. 이게 쾌고 감수 능력이고 쾌고 감수랑 목표랑 희망이랑 욕구랑 선호랑 다 가진 존재가 얘니까 삶의 주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아주 일부분일 뿐이지.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고,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충분 조건이고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야. 여기 뭐라 돼 있냐 여기는 참다운 인간 삶, 참된 참다운 인간 삶을 누리려면 뭐랑 필요한 거야? 자, 거주 공간에 단순한 소유도 필요하지. 플러스 거주 공간과의 교류도 필요하잖아. 이게 참다운 인간 삶이지. 그래서 여기는 후천적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주거 공간의 소유가 들어가는 거고. 이해가니? 그러면 주거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 삶을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이게 더 큰 개념이라니까. 큰 개념은 뭐야?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그래서 주거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 삶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개념이 이렇게 좀 나오면 모의고사에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다행히 나머지 선지들이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틀린 거 이것뿐이라도 고르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충분 조건이라고 선지가 바꿔놨으면 필요 충분 조건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답이 4번이다. 5번은 뭐 인간의 거주를 통해 외부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까지. 2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합시다.